전화 받아주실 거거든요. 관련 전화 먼저 오늘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SK 케미칼. 케미칼.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만 3천 네. 300원. 네. 20%. 20%. SK 케미칼 이번에 처음 사 보신 거세요, 선생님? 네? 이번에 처음 사 보신 거세요? SK 케미칼? 이게 좀 됐어요. 아, 얼마 되셨어요? 한 작년에 샀죠. 겨울에. 아, 꽤 되셨군요. 수익권의 기회가 분명히 좀 있으셨네요, 그러면. 파실 기회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게 더 위에서 샀다가 네. 중간에 한번 반 정도 또 더 사가지고선 낮춰놓은 건데. 아, 단가를 지금 낮춰놓으신 상태시군요. 네네. 지금은 그래서 손실로 지금 전환이 되셨잖아요. 요즘에 주가도 많이 밀려나고 네, 이런 상황인데 네네. 어떤 부분 좀 고민하고 계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처분해서 현찰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방송에서. 네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예. 현찰을 확보하라 그러는데 이거 지금 조금씩 벌써 이게 소래가 좀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파시기가 또 많이 팔아서 현찰을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네. 내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팔자니 마음이 또 안 내키시고 현금을 보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포트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현금하기가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맞으시죠, 총장님?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현금이 나은 선택인지 일단 들고 가는 게 맞을지 한번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SK케미칼 12만 2천 원에서 종가 나오고 있고 오늘까지 5거래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 밀리는 움직임 반복되면서 박스권 계속돼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신 상태신 거 아세요, 박준영 의원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작년도에 사신 가격치고는 지금 10% 정도 손실이니까 물타기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손실은 난 건 아니에요.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주가가 좀 지지부진 거려서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그런데 SK케미칼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SK케미칼을 산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고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현재 SK케미칼의 주가는 작년도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3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주봉을 좀 보시면 31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작년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고점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됐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피크인 거죠. 결국은 이제 주가를 우리가 보실 때 예를 들어 상장 재료와 관련된 자회사 지분 가치라든가 그걸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상장되는 시점 자체가 그 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때 30만 원대 거래가 많이 됐고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은 나중에 사셔서 약간 손실 구간인데 지금처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SK케미칼이 현재 시가총액이 2조 원 조금 넘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빠졌을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왜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가야지 갈 수가 있는 건 거의 3분의 1 토막이지 않습니까? 30만 원에서 20만 원이니까. 그래도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 시가총액이 거의 9조 6천억, 7천억입니다. 근데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68%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분 가치로 따진다 하더라도 보면 주가는 엄청 싸죠. 근데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태반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예컨대 삼성 바이오렉스 같은 경우도 지분을 최대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 가치가 싸다 비싸다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 종목이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모멘텀 자체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상승을 하든지 그 다음에 SK케미칼이 본업 자체가 폴리에스터 섬유회사거든요. 섬유회사 쪽인데 이 부분은 괜찮아요. 본업 자체는. 회사가 작년도부터 투자를 많이 늘렸거든요. 아마 작년 11월 달에 4공장 투자를 완료를 했고 올해도 아마 5공장 투자를 할 건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여팡이 좋다는 거거든요. 투자가 증가되면 실적 증가되면 될 거고 또 SK케미칼의 재료 자체는 SK바이오사이언스 외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폐플라스틱과 관련된 친환경 관련 쪽에 회사가 세계 최초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친환경 관련 쪽에 이슈로 부각이 된다 한다면 그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외에 별개의 재료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당장의 재료로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SK 케미칼이 뒤로 따라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앞서 얘기했다시피 30만 원짜리 주식이 12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 가치가 현재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멘텀이 안 좋죠. 이 종목이 1분기 때 실적이 거의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작년도에 아마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아마 800억 정도 나왔을 건데 이번 1분기 때는 200억, 300억 조금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되는 SK 케미칼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바닥권까지 내려왔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좋았던 것 자체는 아무래도 백신 관련 위탁 생산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백신 위탁 생산 부분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실적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SK 바이오사이언스 별개로.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 현재 주가 자체는 아마 PER 기준에서 20배 정도 전후밖에 안 될 정도로 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충분히 낙폭 과대에 따라 기술적인 바이오 업종이 안 좋은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 16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16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15만 8천 원 정도까지.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SK 케미칼의 본업은 화학종 폴리에스터 부분 자체가 작년도 투자한 부분 자체가 올해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은 본업 자체는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시가총 2조 원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하방은 충분히 지지가 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2,600 정도까지 좀 내려왔는데 물론 잠깐 하향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거의 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11만 9천 원까지 잠깐 내려왔었는데 이 정도 가격은 11만 8, 9천 원 정도가 제가 보기엔 저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얼마 정도까지 반등 나오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2만 원대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나오면 이 종목은 한 10% 정도 언저리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반등 목표는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인 13만 3천 원, 13만 5천 원 정도가 적정하게 현재로 봐서는 목표 주가, 그러니까 이 가격이네요. 기술적으로도 올해 이제 4월 달에 고점이 형성된 가격대 13만 5천 원, 6천 원이거든요. 이 가격이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목표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목표가를 내주셨고 왜 그렇게 목표가를 잡으셨는지 이유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시청자님. 네. 이게 불안하시면 현금하시더라도 지금은 아니세요. 네,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익절 구간에서 일단 현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응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볍게 또 목소리가 조금 전화하셨을 때보다는 좀 밝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네, SK케미칼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게시판으로 계속해서 종목 업데이트 해주세요.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섹터 내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다음 종목은 ITM 반도체 한번 가볼까요? 네, ITM 반도체 제갈 공명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거래가 오늘 상당히 없었던 종목입니다. 저조했는데 4만 950원이 매수 진입가시고 비중 20%입니다. 들고 계신 기간이 기시대요. 그리고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가격대가 만들어진 상황인데 시간 투자는 더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매수가에서 탈출 가능한지, 그러니까 본전 회복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ITM 반도체가 오늘 4만 5천 주 거래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낙폭이 꽤 깊죠. 네, 신고가 5만 3천 원대, 현재가 3만 6,400원 나오게 되면서 31%나 가격 조정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뭐라고 해야 될까?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상태라고 해야 될까? 이런 종목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외로우시고 나와야 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ITM 반도체는 매수가 회복 가능성 있을까요? 김민 전문가님? 네,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전에 뭐 애플 관련주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LG노텍, BH, ITM 반도체, 뭐 도구전자까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것과는 좀 무관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이 부분인데 ITM 반도체는 이제 2차전지 보호 회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배터리 팩도 하고 있고 신사업으로 보니까 전장 모드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지금 ESS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신사업 부분으로 독특한 게 전자담배를 했더라고요. 전자담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사업 부분이 이제 다양화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업이 이제 2차전지 보호 회로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예전에 뭐 애플팟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도 보호 회로가 많이 들어갔죠. 근데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종목의 주가가 왜 하락했느냐 여러 요인이 있겠죠. 모멘텀으로 갔던 종목들은 모멘텀이 소실됐다든지
아니면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은 수급이 빠져나갔다든지 이 종목은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굉장히 2020년에 비하면 2021년에 실적이 거의 반토막 넘게 났고요.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또 밸류가 좋았던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은 회복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신사업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가시권 영역으로 좀 돌아오고 프리미엄을 얼마만큼 받을 거냐인데, 지금은 주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 횡보는 좀 하고 있고, 단가가 그렇게 높으시 않으세요. 이제 4만 원대이시기 때문에 한 단계만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이제 수급과 매기가 쏠리고 있지는 않죠. 흔히들 말하는 인기도가 좀 반영돼 있는 그런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거냐, 이 부분도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신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뭔가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저는 지수가 조금 올라간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6월 FOMC가 지나면 지수는 더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어찌됐건 긴축이건 인플레이션건 이런 부분들 다 선반영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CPI 이런 것도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에 다 노출된 재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을 때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무난하게 4만 원까지는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럼 4만 원에서 이제 보유를 좀 할 것이냐? 그건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과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성장주의 형태를 완벽히 띠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사업으로 배터리팩, 전자담배 등등 하고 있지만, 여기가 다른 어떤 2차 전지의 부분보다 성장성이 뛰어나다거나 본업이 회복 가능성보다는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전가 언저리 4만 원까지 반등 보시고요. 4만 원에서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까지, 네, 그 이후에는 다른 쪽으로 조금 눈길을 돌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게 의견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최소한의 희망가가 매수가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위안이 되는 진단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민이면 종목이었고요. 다음은 저 유튜브에서 빨간나라님께서 요즘에 카카오그룹사 들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좀 표정이 안 좋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게임즈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6,100원이시고 10% 비중이신데, 오늘 질문이 다 이런 결인 것 같은데 탈출 가능할까요? 라는 좀 애석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오늘 주가 또 강보한 마감됐습니다. 61,600원 기록이 되고 있고, 신저점 보실까요? 신저점이 지금 53,800원 정도 자리 잡고 있고, 고개를 좀 들긴 드네요. 네, 바닥권에서 약간은 올라오게 되면서 6만 원 초반대까지는 일단은 회복이 되신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가격대에 지금 손실권에서 대기 중이신 분들이 많으신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저희 시청자님은 희망이 조금 있을까요? 일단 매수가를 회복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성 봐주시겠어요? 네, 게임 회사 주식 중에서도 그렇고 카카오 그룹 중에서도 그래도 개인적으로 실적이 대폭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저는 카카오 게임즈라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싼 주식이고, 이제 블록딜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블록딜도 올해 할인율이 11.5% 정도까지 할인했는데 더 빠져버리잖아요. 그만큼 주가가 고평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도 여전히 주가 비쌉니다. 평가하기 나름이지만은 은행업체로 비교한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도 1분기 실적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급성장을 했어요. 아마 영업이익은 거의 더블 정도 400이 넘었으니까. 게임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좋은 쪽은 아니었거든요. 1분기 때 작년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크래프톤이 양호하게 나왔지만은 작년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NC소프트도 작년도 워낙 안 좋은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 대비 실적이 대폭적으로 성장한 회사는 카카오 게임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봤더니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PC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이 좀 많은데, 모바일 게임 중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한 5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근데 그다음에 작년도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던 거 보니까 골프 인기에 편승해서 카카오 프렌즈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매출액이 한 60% 증가하면서 다른 것들은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게 이 회사의 실적 증가에 기여를 한 게 아닌가, 대폭적으로. 그래서 이 회사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제 밸류로 본다 한다면 그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또 실적이 급성장을 하면서 밸류 부분 자체가
본래 종목이 상장될 때 PR이 거의 30배, 40배 가까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비쌌거든요. 근데 실적이 대폭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PR 밸류로 따지면 지금 18배, 내년도는 16배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업종 대표적인 성격의 NC소프트라든가 크랩톤이 지금 비싸거든요. 근데 크랩톤이라든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고성장 추세에서는 벗어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게임사 중에서는 그래도 성장세 감안하면 주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밸류 자체도. 그래서 주가는 성장세를 감안하면 이 회사 주가는 충분히 하방이 좀 지지가 좀 되면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이 66,000원인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충분히 이 종목은 우상향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차트는 지금 약간 저점 확인이 됐어요. 지난 5월 이때 코스피 지수가 저점 찍었을 때 같은데 5월 12일 날 54,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주가는 거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내려온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저점 근처 저점이 딱 6만 원이었거든요. 58,500원, 9,000원 정도가 6만 원 정도 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보면 7만 원에서 지금 7만 원 5, 6천 원 사이에 매물층이 상당히 두텁게 포진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매물층이 없습니다. 짧게 보면 6만 6천 원이고요. 이 가격이고 그다음에 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약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비중이 10%인데 충분히 현금 여력이 있으시면 6만 원째 오늘처럼 주가가 빠진 국면 쪽에서는 10% 정도 추가적으로 늘려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반신반의하면서 여쭤봤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하니까 마음 좀 편해지실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 게임주들 보면 주가가 많이 밀려 있고 워낙에 각계 전투인데다가 들고 가기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조금 예외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빨간나라님의 종목 저희 살펴드렸어요. 전화 계속 받으니까 전화 또 게시판 채팅창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 받고 한번 가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종목 어떤 거 오늘 봐드릴까요? 대한금속이고요. 네. 5,800원에 20% 보유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금속을 사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소장님?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고. 예.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그래서 시보다 나왔길래 샀는데 너무 안 가네요. 지금 4,000원 초반대까지 밀려났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시면서 속 많이 타셨죠? 거래도 좀 없고 요즘에 그러네요. 대한금속. 네, 너무 힘들어서 상담해보고 손절을 하든지 네. 해보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세요? 소장님 괜찮으세요? 네, 금전적인 여유는 있는데 네. 시장에서 주목도 받지 안 하고 너무 시장 안 좋은데 이거는 더 안 가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하죠 그러면. 예. 그래서 한 1년 작년 9월달쯤에 매수를 했는데 네. 너무 힘들어서 오늘 결정을 좀 내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좀 속 타는 그 심정도 저희가 좀 이해가 갈 것 같고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진단 들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다 청취해가지고 한번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금속이 지금 4,300원이 나옵니다. 주가가 실적을 믿고 들어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 투자에 비해서 좀 성과가 없으세요, 김민수 전문가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실적은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비철금속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철강 쪽으로 하는 문배철강, 포스코 이런 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국제가 이제 대한제가. 철강 쪽을 좀 공략하셨으면 차라리 지금 조 바이든이 오면서 이제 철강 관세 면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분위기가 중국 쪽하고 좀 좋아지고 있죠. 이쪽은 분명히 훈풍이 조금 불 겁니다. 지금 아무리 제약 바이오 이제 시즌이긴 하지만 6월에 제가 봤을 때는 철강을 고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비철금속을 고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이 비철금속을 작년에 사신 것 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부터 조금 분위기를 탔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한참 아까 상담을 받아보니까 1년도 더 됐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경에 사신 것 같아요. 7월, 8월 그 뒤로 이제 쭉 내려왔는데 이 냉연강 자체가 이제 핫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원자재 격이죠. 핫코일이라는 걸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거 이제 쓰이는 데가 보일러, 자동차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화 약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조금 더 철강에 관해가지고 처음에는 중국에 공급 과잉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탕산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임시 봉쇄되면서 오히려 철강 가격은 더 좋았었어요. 근데 과연 이 비철 금속도 좀 빛을 발할 것이냐?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님 저 이야기를 듣듯이 시장에 주목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철강 종목 중에 비철 금속을 골라가지고 갈 수 있을까? 뭐 동국제강이나 대한장의 어떤 네임들을 좀 넘어갈 수 있을까? 뭐 또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철저하게 종목들이 약간 이제 예전에 수급과 유동성이 좀 좋을 때는 대장주 가면 좀 후발주들이 탁탁 좀 쫓아가는 순환매가 강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가는 종목들만 딱 가요. 이 종목 딱 가면 요것만 가는. 그래서 저는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포커싱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에 뭐 실적 발표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주가가 재미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 국면까지 내려왔으니까 어느 시점에 손절을 좀 하느냐 시간적 여유는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손절을 잘 줄이는 것도 그것 또한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5,800원까지 가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하시죠. 비중이 20%시니까 일단 리바운드 과정은 좀 거칠 것 같아요. 지수가 좀 오른다면 리바운드 과정은 좀 거칠 것 같으니까 레인지 범위 4,800원에서 5,000원에서 1차로 매도를 좀 해가지고 비중을 10%만 보유를 하시고요. 나머지 비중을 또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나머지 비중 10%는 5,200원 정도에서 손실을 줄이는 전략으로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원하셨던 수익권까지는 답변을 못 받으셨는데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해주셨어요. 네, 시간도 좀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김민 전문가님의 전략 잘 참고해 주시고 마음 좀 가볍게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지금 많은 분들 얘기 좀 나눠주고 계십니다. 종목 계속 올라오네요. 대박장님 세경하이테크 방금 남겨주셨고 저희 선호님께서는 후성, 민트초코님 대우건설 다양하네요. 네, 성정도님께서는 한세실업 고민된다고 네 남겨주셨는데 시장 대응하시면서 요즘에 거의 다 뭐 손실권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 요즘에 정말 아주 간간히 네, 익절에 대한 타이밍도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데 그 비중이 많지가 않고 수익이 나더라도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심경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 종목 진단 이어갈 예정이니까 네, 종목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음 저 유튜브에서 레드님께서 남겨주신 필명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빨간 레드님의 대성산업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 6,900원이시고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 지수가 밀려도 갑자기 너무 내려서 네, 고민이 됩니다라는 신경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거의 장중저가 마감 나왔네요. 네, 9% 넘어가는 하락 흐름이고 6,460원이 기록이 됩니다. 대성산업이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 거래가 한번 많이 나면서 시세 한번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좀 흔들림이 있는 상황인데 시장 대비해서는 주가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네, 7,500원이 신고가 라인이고 한 13% 정도 눌림목이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에 따라 반응하는 종목이고 이게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마음이 편치는 또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GSE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천연가스 관련 급등 관련 수혜주잖아요. 관련된 종목들 일단은 최근에 천연가스는 그래도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고점에서는 조금 약간 밀려 있어요. 고점 돌파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천연가스 강세로 인해 가지고 이런 대성산업이라든가 GS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 유통회사들, 가스 유통회사들, 대성산업도 유통회사거든요. 아마 GS 칼텍스 LNG 쪽에 유통 쪽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좋아지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테마라고 봐요 저는 해서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인 곡물 가격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제품 가격이 인상 요인이 발생이 좀 되지만은 그래도 원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제품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스프레드 마진 자체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정도만큼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들 관련 종목들은 실적으로 접근해서 중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단기 이슈에 따른
모멘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이제 곡물 가격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게 같이 비싸게 떨어지는데 이제 이들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에서 이제 소외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대형주라든가 경기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개가 되면 이들 종목들이 시장에 소외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관련 종목들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이들 종목들이 거래가 집중이 되고 활발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쏠려져 있거든요. 아직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약세 국면이고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등락은 전개될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간 국면 쪽에서 빠져나와야지 나중에 시장에 형성 반등이 나올 때는 이들 종목들이 철저하게 시장에 소외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기 전 이 종목이 5,000원부터 올라왔잖아요. 5,000원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장기간 행보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산주 성격이거든요. 아마 주당 BPS가 10,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회사가 수익성 지표상으로 그렇게 뭐 좋아지는 회사는 좀 아니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뭐 관련 종목들이 다 빠졌을 거예요.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그렇죠? 대성에너지도 오늘 6.5% 정도 떨어지고, 그렇죠? GSE 이들 종목들이 다 꺾였어요. 근데 단기 모듈이 성격으로 얼마만큼 반등이 나오느냐. 반등 나올 때 빠져나와야지 절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 갖고 계신 분들은 앞서 이제 이들 종목뿐만 아니라 곡물가에 관련, 사료 관련 종목들, 관련 종목들,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반등 나온 시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매수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접근하셔야 된다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대성에너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성산업은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 종목이 다른 종목 많이 떨어진 이유 자체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최근에 상당히 올라왔네요. 보니까 다른 것들을 보면 대성에너지라는 종목들 거의 바닥권이잖아요. 바닥권에서 주가 급등 이후에 GSE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근데 대성산업은 최근에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던 부분 자체가 오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은 21종 평균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6,200원대인데 아마 여기는 단기 지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되면 6,200원대 정도 지지가 된다 한다면 약간의 오늘 고점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오늘 고점까지는 힘들 것 같고 6,800원 정도 언저리. 6,2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6,800원 정도에서는 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강력한 매물층이거든요. 여기 돌파하기 힘들어요. 7,000원대 엄청난 매물층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800원 정도 언저리에서 팔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 근방에서 탈출하시는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9%라는 급락을 마주하고서는 많이 좀 노심초사하시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박지원 운용위원님의 멘트의 핵심을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매수가 근방에서 일단은 조금 나오시고 좀 여유 있게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제가 종목을 쭉 보다가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손실이 나는 종목은 속상함이 더 가중되실 것 같아가지고 민트초코님의 종목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건설주 대응 요즘 쉽지가 않으신데 대우건설의 비중을 70%나 들어가 계세요. 지금 그래서 단가는 많이 낮아주신 것 같긴 한데 7,060원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너무나 많아진 상태에서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 정책 기대감이 지금 시들해져가지고 뭐 건설주가 대우건설만 그런 건 아니고 벼뜰날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도 9,400원까지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낙폭이 깊은 상태고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도 조금 써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건설주 70%나 들고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김민 전문가님. 대우건설 뭐 재작년에 추천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추천 많이 드렸던 거 수익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 인상기에는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건설주가 좋지 않다. 그거 뭐 동의하고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건설주를 아직까지도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적 이슈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부동산을 빼놓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뭐 신도시가 됐든 뭐 층고 제한이 됐건 뭐가 됐든 뉴스 프로가 나올 때마다 대부건설도 올라갔거든요. 제가 시장님 보니까 이거 4월 28일 날 사신 것 같아요. 물타기를 엄청 좀 하셨다가 지금 70%가 됐는데 다음부터 이제 70%씩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70%를 한 거는 좋은데 이 종목이 정말로 갈 수 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비중이 70%니까 매매도 아니죠.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거든요. 그럼 건설주에 이제 탑5로 이야기하면 대우건설이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갑니다. 네.
GS건설,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DLENC, 뭐 현대건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삼성엔지니어링하고 현대건설은 밸류에이션이 볼 게 없고요. 삼성엔지니어링 자체에 뭐 해외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신사업 부분, 삼성엔지니어링이 이제 수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설주 자체로 밸류에이션은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괜찮은 게 뭐냐? GS건설하고 대우건설입니다. 근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좋지 않았고 수처리 시설이 지금 그렇게 득을 못 봤어요. 대우건설은 어떠냐? 지금도 수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도 수주가 좋고요. 진주 혁신도시에 관한 것도 이번에 공급 계약을 맺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금리 인상 계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건설주 자체의 실적도 괜찮겠지만 지금 이제 원자재 대란, 건자재 대란이라고 하거든요. 건설들이 다 좀 중단이 됐어요.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공급망 대란으로 이제 이어진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제 좀 나서야죠, 이런 부분에. 그리고 정부에서 좀 나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의 어떤 스탠스를 봤을 때 이런 불필요한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스탠스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자동차주들이 좀 떨어진 것도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떨어졌었거든요. 건설도 뭐 시멘트도 그렇고 건자재 쪽도 보게 되면 단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많고 특히 시멘트 부분. 거기에다가 건자재 대란까지 좀 쉽지가 않죠. 단지 부동산에 대한 뉴스 플로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급이 안 좋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높고 외국인들이 돌아올 만한 환경이 아닌데 대우건설은 예외입니다. 연기금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을 6,000원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흥건설이 인수권이 있었는데 독립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뭐 중흥건설하고의 어떤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이즈도 다 제거가 된 것 같아요. 대우건설은 대우건설대로, 중흥건설은 중흥건설대로 이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대우건설의 어떤 공급 계약이나 금리 인상 시기, 뭐 금리 인상 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뉴스 플로우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진입단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쪽에서 문호를 좀 개방하고 봉쇄령을 해야지 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주들이 조금 더 빚을 벌 겁니다. 건설, 건설기계, 뭐 철강 쪽 분명히 기회는 올 거예요. 그래서 7,000원은 무난히 돌파를 좀 할 것 같고요. 근데 목표가를 너무 높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재미가 없으실 것 같고, 왜냐하면 비중이 지금 70%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7,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30%는 축소를 하시고요. 40% 축소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우건설이 70%를 할 그럴 종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장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장주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면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만 대우건설은 말 그대로 건설, 가치주죠. 쌀 때 사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 종목.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7,000원에서 비중 축소 40%면 드리고요. 1차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비중 30% 남으셨죠. 1차 목표가 7,500원, 2차 목표가는 많이 가면 8,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종목 좀 봐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고민 끝에 진단 문의 주신 거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비중 너무 많으신 것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가격대 라인 잡아주셨고요. 한 번에 답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1, 2차 나눠가지고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우건설로도 익절의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진단 나왔는데요. 네, 민트초코님의 종목까지 오늘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쉬고 이번 주는 거래수가 하루 짧은데 지금 시간은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시는 이번 주일 것 같습니다.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계속 안 좋게 나오죠. 뭐 OECD에서 세계은행까지 경고음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는 체감이 되실 것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시장에 아직까지 자본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운용위원님의 팁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내일장 준비해 볼까요? 네, 내일은 뭐 뻔하겠죠.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거래 없이 관망하는 흐름이 이제 그 이유가 문제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다.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까지 반영이 된 상태니까 최근에 문제는 국내 증시거든요. 현재 미국 시장이라든가 다른 최근에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 코스피는 최소한 2,650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증시가 왜 약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번 주 들어서 약한 부분 자체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가 지난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고공행진이거든요. 거의 5.4% 정도 급등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정점을 찍고 지금 둔화되느냐 아니냐를 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 속도도 미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의 빅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달에 50bp 금리. 이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3년 국고채 수익률이 지금 최고치, 10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쪽이니까 여기에다가 주가가 하락한 것 자체가 저는 외국인 수급이 주식을 판 이유 자체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엔화 약세 부분이거든요. 지금 엔화 약세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엔달러가 지금 무려 지금 오늘 약간 약세인데 지금 134엔까지 올랐습니다. 20년 만에 지금 엔화 약세가 최고 수준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엔화 약세를 유도해가지고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증가시켜서 내수에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도 실적 좋아지면서 고용이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엔화 약세 자체가 결국은 엔화 약세,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과거 2000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경쟁 관계 되는 산업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은 가장 직격탄을 막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자동차거든요. 앞서 이제 우리 김윤희 전문가님과 파업 얘기도 했었지만 그것도 약간 심리적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이거 엔화 약세 부분이 상당히 컸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철강업종이 앞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 쪽에 철강주가 가야 되는데 철강주가 못 가고 화학주가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엔화 약세 피해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철강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개 섹터가 부진한다는 것 자체는 외국 투자가들이 이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영향이 좀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좀 됐다. 예, 그렇게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2006년 지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뭐냐? 해외 시장이 부진한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의존도가 상당히 크니까 최근에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지금 바닥 탈출을 하지 않느냐 그런 또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해 종합주가지수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상해 종합주가지수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계속 상승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4월 달에 이미 경기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종목들 최근에 건설기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고 화학업종 준비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이라든가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면 그게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그런 것 좀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이 외국인 수급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이슈라든가 실적 성장률 중심 종목 중이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2680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종목 장세가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관심은 그래도 시장의 반전은 삼성전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IT, 철강, 화학 다 중국 관련 쪽입니다. 건설기계, 해운, 상사,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2차전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 전문가님께서는 전략 어떻게 짜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FOMC 전까지 이제 등락 과정은 지속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소나기를 좀 뭐 피해서 갈 거냐, 소나기 좀 맞으면서 나의 큰 뭐 괴로 갈 거냐, 이 부분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자체는 저는 뭐 소나기는 피하지 않고 그냥 맞고 가는 쪽으로 좀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 와중에서도 수익 행진은 나고 있거든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신고가입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접근할 거냐, 모멘텀을 보고 접근할 거냐, 이거 완벽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6월 달에 제약바이오를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또 뭐 이런 2차전지, 전기차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뭐 있습니까? 결국 학회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을 좀 보고 접근할 건지 모멘텀을 보고 접근할 건지 완벽하게 정해서 조금 스탠스를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악재가 호재로 변해가는 시장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5월에도 MLF를 인하했고요. 금리 인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LPR 같은 경우도 거의 동결. 내수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중국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시진핑 이제 공치사를 위한 작업들이 10월에 취임이기 때문에 거의 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봉쇄령을 슬슬 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 바이든이 선물을 던져줬잖아요. 대중관세 완화. 이거 안 받아먹기 곤란하죠. 이번에 조 바이든은 굉장히 패를 잘 썼습니다. 왜? 중국 이거 안 받자니 참 너무 크고, 받자니 러시아로 눈치가 보이거든요. 뭐 정치적으로는 이런 딜이 있었던 것 같고, 국내 이제 증시가 중심선 돌파를 하려면 이제 2680선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결국 원달러 환율입니다. 마지막 키는. 근데 FOMC 전까지 보게 되면 10년물 국채가 지금 3%거든요. 이 3%가 좀 넘어가면 확실히 문제가 좀 생깁니다. 뭐 금리 이제 위기 때, 금리 인상 위기 때 우리 금융위기 때 뭐 3.7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그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 원달러 환율 이꼴 결국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유럽 갔으니까 뭔가 결과물을 들고 올 거예요. 결과물을 들고 올 거고 중장기 접근 할 건지 단기 매매할 건지 명확한 스탠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지션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시장이라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운용님 주말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준비하고 계시던데요. 네, 요거 예고 좀 해주세요. 네, 항상 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일요일 저녁 10시에 네.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일요일 저녁 10시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그 비법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 시장단 준비하실 만한 그 타임이시죠? 네, 그때 운용님의 공개 방송, 라이브 방송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짧은 한 시간 또 알차게 써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려고 두 분께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 저희 김동현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세요. 박스권장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해안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김동현 명인과 함께하는 복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내일 4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